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난 일로 자다가도 우라통이 터져 벌떡벌떡 일어나곤 해요. 평생 살아온 시간이 부정당한 것 같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절연한 것이나 다름없이 지내던 친정엄마가 저를 찾은 건 무려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라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별일 없나 해서.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 내가 생각났나 보다, 엄마도 내가 그립긴 했나 보다 하고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마음껏 원망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때의 기억 때문일 거예요. 친가 외가 모두 의사 집안 출신으로 당시 가정주부를 했던 엄마도 의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죠.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에 사랑 듬뿍 받는 외동딸, 그게 제가 가졌던 타이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또래 친구들 집안 수준도 비슷했는데 저보다 잘 살았던 친구들의 부러움도 샀었습니다. 와, 아라는 좋겠다. 또 아빠가 오셨어. 난 기사 아저씨가 오셨는데. 이마라, 너네 아빠는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까 직접 오시는 거지. 야, 아니거든? 아라 아빠 일부러 아라 하교 직접 하시려고 그 시간은 환자도 안 받는데. 아니야. 그냥 아빠 한가하실 때 오시는 건데 운 좋게 타이밍이 맞은 거지. 얘들아,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재수없어. 누군 아빠 없나? 아빠 있어도 꼬박꼬박 등하교 시켜주는 아빠는 없지.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등 뒤로 받으며 하교하는 길,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혼자 하교하는 애들, 엄마가 데리러 오는 애들, 기사님이 데리러 오는 애들은 많았지만 아빠가 매일같이 직접 데리러 오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하교 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 학교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바빠 늦은 밤 퇴근하면 만날 일이 없으니 하루 중 그 찰나의 시간에 저를 보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우리 딸 오늘은 학교 생활 어땠어? 즐거웠어? 응, 있지. 저기 보이는 쟤네들 같은 반 친구들이거든? 나 짱 부러워한다? 왜? 왜긴, 남들은 다 기사 아저씨나 하원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아빠가 직접 데리러 오니까 그렇지. 아하하, 아이 그래. 아빠가 우리 아라 자랑이 된 것 같아서 기쁘네. 여기는 학원 가는 길이 아닌데. 아빠, 혹시 집으로 가는 거야?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대. 미국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어? 이렇게 갑자기? 왜? 왜긴 우리 알아보려고 온 거지. 아빠가 근사한 식당 예약해뒀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가서 밥 먹자. 아싸! 그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 유기농만 고집하셨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어느 날은 지독한 폐렴으로 며칠째 기침이 낫지 않았는데 그때 엄마는 친구 병원에 저를 데려가 초조하게 그랬죠. 미정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왜 기침이 낫질 않아? 요즘 폐렴 극성이야. 애들에 따라서 약이 안 드는 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알만한 애가 왜 이래? 그럼 약을 바꿔보자. 잠깐만. 애 몸이 이 지경인데 약은 최소 용량으로 맞추고 간대사 간섭은 적은 쪽으로 조정해야지. 이 체력에 이 약이면 간도 못 버티겠다.
네가 하도 안 낳는다고 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기다려. 아라 정도면 괜찮은 거야.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입원하는 애들 수두룩인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라야, 하여튼 너네 엄마가 극성이다, 극성. 그렇게 의사인 친구와 신랑이 하고 돌아와서도 건강이 제일이라며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간병도 했죠. 그때 전 매일 너무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몰랐던 어른들의 그 표정. 저는 그때의 기억으로 아픈 시간을 견뎠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기억은 사람을 버티게 하거든요. 부모님께는 제가 전부였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제가 전부였던 세상은 15살 가을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수아를 찾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았어. 내가 당장 갈게. 여보, 우리 수아 찾았대. 뭐? 아이, 수아를 찾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제대로 말 좀 해봐. 제주도 보육원. 수아 그게 제주도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니까. 말도 안 돼. 어디야? 아이, 빨리 가. 전에 없던 소란스러움에 나온 저는 안중에도 없이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집을 나갔죠. 무슨 일인가 싶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부모님은 그렇게 나가셔서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온 부모님은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함께 왔었어요. 전 그 여자애도 여자애지만 연락도 없이 전화도 안 받은 부모님께 무척 화가 난 상황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도 안 받고?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수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다. 아라야, 일단 네 잠옷 좀 하나 가져와. 수아 당장 입을 잠옷도 없으니까. 얘가 누군데? 엄마라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누군데? 수아, 네 동생이야. 어렸을 때 잃어버린 네 동생.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 네가 잘 챙겨야 돼. 알겠어?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눈치까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게 여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는 엄마의 억양과 눈빛이 묘하게 전과 달라졌단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두고 연락도 없이 외박한 사실을 두고 더 화를 내지도 못했죠. 알고 보니 여동생은 4살 때 여행 중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제주도에서 찾은 것이었어요. 여동생을 잃어버린 후 이상하게 엄마가 꿈에서 제주도가 많이 보였다는 걸 보니 엄마의 촉이 있었던 거겠죠. 포기하지 않고 10수년을 끈질기게 전국을 뒤진 결과 10년 만에 찾은 것이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로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동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없던 또래 여동생이 생겼으니 기쁜 일이긴 했지만요. 그 애가 착하고 선한 애였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기꺼이 져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보육원에서 자란 여동생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친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걔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안녕 수아야. 나는 네 언니야. 15살. 너 14살이라며?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사실 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셔서. 아, 그래? 내가 잘해줄게. 솔직히 혼자 지내다 여동생이 생긴 거라 얼떨떨하긴 한데 내가 진짜 잘 챙겨줄게. 아, 근데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나한테 잘해주니 많이 그런 말로 생색내는 거야?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면 나는 얼씨구나 고마워 언니 그러면 되는 건가? 아니 그게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는 네 앞가림이나 해. 누가 누굴 챙기고 어쩌고 할 처지는 아닐 것 같은데. 용기 있게 먼저 건넨 손을 대차게 외면받았고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는 가정도 하다 보면 저만 허탈해지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사소한 오해로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그 애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거니까요. 근데요, 엄마. 내 방은 빛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해져요. 그래? 그럼 어쩌지? 그럼 아라 네 방이랑 바꾸면 되겠다. 엄마, 갑자기 방을 바꾸라니. 그건 내 방인데 왜 수아랑 바꿔? 그렇다고 오랫동안 창고로 쓰던 방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평생 집에서 살아본 기억도 없는 여동생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저 예쁜 가구로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방이 네 맘에 안 들 줄은 몰랐어. 엄마가 오늘 내로 사람 불러서 바꿔줄게. 엄마! 제 상의도 없이 갑자기 방을 바꾸라는 요구도 황당하고 서운했지만 전 방을 바꾸고 싶다던 동생의 의도가 읽혀 더 싫었던 거예요. 처음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방도 충분히 좋은 방이었습니다. 확실히 창이 난 방향이 달라 해가 머문 시간은 짧아도 크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동생은 그냥 제가 썼던 방이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그런 식으로 제가 가진 걸 하나씩 빼앗아갈 속셈이었다는 것을요. 그 뒤로 시작된 알게 모르게 시작된 사소한 차별과 편애는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은근히 동생 앞으로만 고기 반찬을 밀어주신다거나 외출하고 돌아오신 부모님 손에 여동생 선물만 들려있는 거요. 그럴 때마다 은근히 서운한 기색을 비치면 두 분은 저를 철없는 아이라고 비난하셨죠. 이마라, 너는 평생 부족함 없이 먹고 자란 고기겠지만 수아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기가 고팠겠어. 그리고 네가 지금 옷 사달라고 뗐을 때야? 너 옷장에 있는 그 많은 옷은 안 보여? 욕심 좀 버려. 평생 가족들 품에서 벗어나 힘들게 산 동생 생각을 해야지. 예전엔 몰랐는데 알아 너 욕심 많은 게 이제 보인다. 너한테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앞으로 수아 입으로 들어가는 거, 수아 손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질투하면 난 너 못 본다. 못 본다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오랜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산 부모님을 이해하기엔 어리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 키우던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고작 15살 딸에게 여동생 질투하면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해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와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죠. 그런데 저는 찾지도 않고 식탁에서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다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방을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인가 싶어 기쁜 마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저를 찾아온 건 여동생이었죠. 엄마인 줄 알고 되게 기뻤다가 실망한 표정이네. 뭐야? 왜 왔어? 그냥 궁금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평생 나 대신 외동딸로 자라서 모든 걸 가지고 살다가 하나씩 잃어가는 기분? 뭐?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착각하지 마. 그냥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네 몫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즐겨. 하지만 너무 헛된 희망을 품지 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가 가진 건 다 내가 갖게 돼 있으니까. 전 그때 울컥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이해의 실체를 알까, 아무리 친딸이라도 이렇게 못된 애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어떤 앤지, 얼마나 나쁜 앤지 내가 부모님께 다 말할 거야. 그래서 그 애에게 호기롭게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게 제게 독화살이 되어 날아왔죠. 갑자기 그 말을 듣던 애가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갑자기 돌변해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되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한 그때 여동생의 목소리에 부모님이 서둘러 나오신 거예요. 왜 수아야? 무슨 일이야? 언니가 제가 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꺼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두 분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 엄마, 저 그냥 돌아갈래요. 절 싫어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뭐야? 이말아, 너 지금 수아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미친 거야? 엄마, 나 안 그랬어. 나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수아가 막 나한테,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다가와 제 뺨을 후려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프지도 않았고 금세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동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죠. 부모님 두 분은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두 분을 등에 업고 여동생은 저를 조롱하듯 몰래 웃음을 참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어디서 감히? 넌 앞으로 외출 금지야. 학교도 학원도 다 필요 없어. 수아한테 잘못했다 말하기 전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마. 그날 일은 제게 적잖은 충격이 되었고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빠의 지시대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고 이틀을 보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그러다 3일째 결국 쓰러졌고 겨우 의식을 차렸을 땐 병원에 혼자였죠. 그때 어렴풋이 문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식을 듣고 온 외할머니와 엄마의 목소리였죠. 내가 뭘 했어? 아라 건강 제대로 잘 챙겨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아프라고 시켰어? 내 맘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살뜰하게 보살피라고. 애 마음 다치지 않게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하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너는 그걸 못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김 닥터가 온갖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한참을 웃돈다더라. 스트레스가 쥐약이야. 알아? 진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해.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예뻐하시고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제야 제 편이 나타난 것만 같아 온몸에 힘이 없던 중에도 눈물이 났죠. 그 후로 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은 건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셨어요. 외할머니는 의식을 찾은 제 이마를 연신 쓸어 넘겨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알아. 많이 속상하지? 갑자기 없던 여동생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할머니, 나 그냥 할머니랑 살면 안 돼? 수아가 너무 미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엄마랑 아빠는 날 믿어주지도 않아. 나 그냥 할머니랑 살고 싶어. 나도 마음 같아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러고 싶지. 근데 할머니 사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해야지. 알아야 수아도 처음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도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랑 떨어져서 살면서 그동안 자기가 놓친 삶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하겠어. 네가 좀 이해해주자, 응? 왜 나만 이해해야 해? 내가 수아를 이해해주면 엄마 아빠는 그럼 나를 이해해줘야지. 나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만 이해해야 하냐고. 울지 마, 울지 마. 아가, 할머니가 있잖아. 나는 내 강아지 이해해. 울지 마라. 그때 저는 흐르는 제 눈물을 훔쳐주는 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따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마저도 악마의 손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얼마나 배신감에 치가 떨리던지요. 그렇게 죽다 살아난 몰골로 돌아왔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까지 독차지하며 살았고 저는 찬밥 신세가 되었거든요. 아무리 서운하다, 나도 사랑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멸시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더라고요. 이마라, 나와서 밥 먹어. 괜찮아요. 안 먹겠다는 거야?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숙제할게요. 알아서 해라. 근데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존댓말이야? 반항하는 거야? 불만 있다 시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아휴, 알아서 해, 알아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두 분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게 된 후로 말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존댓말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동생은 오히려 말을 더 편하게 하게 됐죠. 마치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저와 여동생의 처지와 같이요. 그 뒤로 저는 가족에서 겉돌았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거기라 다행이었어요. 집이 싫다고 집 밖으로 나돌았으면 제 인생이 좀 더 고달파졌을 테니까요. 제 인생이 고달파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 참 신기해. 공부하는 것만 보면 전교 1등도 씹어먹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교 50등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나가. 궁금하지 않아?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의사에 부모님도 의사. 그 정도면 언니 머리는 타고나야 하는 건데 나처럼 말이야. 나 이 집에 와서 학원 과외 받은 지 한 달 만에 전교 10등 한 거 들었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해서 되는 거면 나도 응원해주고 싶은데 언니 너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 기회만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그런 조롱을 했죠. 부모님 앞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굴었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쳐다볼 때 깔린 무시 어린 표정이 있어요. 남들은 모를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를 그렇게 쳐다보며 비우곤 했으니까요. 남들 앞에선 세상에 둘도 없는 여동생처럼 친한 척을 했고 저는 그게 너무 역겨웠죠. 너 학교에서 아는 체 좀 하지 마. 왜? 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언니는 아닌가 보다. 나 가지고 놀지 마. 너랑 놀아줄 정도로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피차 너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자꾸 사람 건드려서 열받게 하는데? 그게 재밌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줘? 나 되게 화낼 곳이 필요해서 그래. 내 부모는 나를 잃어버린 바람에 내가 힘들게 살게 했잖아. 그런데 부모를 원망하자니 내가 누리게 된 이 모든 게 다 사라질까봐 쫄리기도 하고. 근데 마침 딱 화풀이하기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냥 지나치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잃어버린 화풀이를 나한테 한다는 거야? 그냥 분하잖아. 내가 누렸어야 할 걸 다 언니 네가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운도 좋았네. 내가 없었기 때문에 누린 삶이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네가 없어서 누린 삶이야? 야, 임수아, 너 착각하지 마. 너가 있었어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삶이야. 애초에 네가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부모님한테 소외당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라고. 너만 피해자인 척 굴지 마. 나도 피해자야. 뭐래? 피해자? 너 진실을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넌 축복받아 산 거야.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네가 혼자 받고 산 거라고. 내 덕에 그렇게 살았으면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보육원에서 산 건 너였어야 하는데. 뭐? 너 진짜 말 함부로 할래? 팩트 몰라? 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차차, 너 몰랐구나. 너 입양아야. 너 5살 때 데리고 왔다던데? 그러니 네 기억에 내가 없을 수밖에 없겠지. 뭐 나에 대한 기억만 없었겠어? 입양 온 기억도 없었던 거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5살 이전에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앨범이. 그건 그땐 두 분이랑 일본에서 살 때라 앨범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바람에. 아, 적당한 핑계 대셨네. 하여튼 언니 안 그렇게 보이는데 참 순진해. 여동생은 느닷없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져놓고 태연히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여동생을 잡았어요. 잠깐만, 다시 말해봐. 내가 뭐라고? 내가 입양하라고? 너 헛소리하는 거면 나 가만 안 둬? 뭘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긴 한데 거짓말은 아니야. 애초에 거짓말이면 그래도 네가 친딸이고 내 친언인데 이렇게까지 하겠니? 저는 그러니까 여동생 말대로 잃어버린 여동생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데려온 입양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동생이 해도 안 될 공부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그 의사 집안의 핏줄도 아니니 해도 안 될 거라면서요. 제가 사실을 캐묻자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듯 그렇게 말하셨어요. 수아 찾으러 다니다가 경상도 한 보육원에서 너 만났어. 이상하게 자꾸 수아 생각이 나게 해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그랬고, 내가 자꾸 넋을 놓고 사니 뭐라도 자식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네 외할머니가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친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네요? 이제와 그게 중요하니? 너도 알 거 아니야. 너 데려와서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알죠. 앞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 너도 이제 다 알게 됐으니 우리 사정도 다 이해하겠지? 평생 찾아 헤매던 친딸 찾은 부모 마음, 그것까지 너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딸이 보육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라는 동안 네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수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제야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주제넘은 불만을 가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말이 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아픈 것을 보고 부모님은 미안해하기도 하고 마음을 쓰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키운 정은 있긴 하구나 안도했죠. 그 마음에 어떤 추악함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뒤로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제 처지를 받아들였고 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키워주신 은혜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부모님의 편애도 차별도 모두 이해가 됐죠. 키워준 은혜만으로도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사랑해주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후로 저는 꽤 순종적인 딸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했고 여동생의 빈정거림이나 비아냥도 그냥 넘기는 법을 익혔어요. 저에게는 기한이 있었거든요. 딱 고등학교 때까지만 신세지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자 하고요.
스스로 잘 먹고 살기 위해선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라는 생각뿐이었고 오로지 집념으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명문대 준비하고 수능을 친 후 그 일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만 보내주세요. 첫 해 등록금만 해결해 주시면 그 후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수로?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그 이상 두 분께 손 벌릴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생각해보마. 참,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참 아파요. 친딸이었더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잖아요. 없는 집도 아니고 한 해 등록금쯤이야 한 달만 해도 거뜬히 버는 사람들이면서 그랬어요. 생각해본 후 수지타산이 맞으면 그때 보내주겠다 그렇게 들렸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대외적으론 그분들 친딸이었으니 명문대 타이틀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는 의대도 바라지 않았으니 그만하면 대외적으로 입양한 딸 잘 키웠다 소리 들을만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과외를 비롯한 카페 아르바이트로 돈을 있는 대로 모았어요. 공부하면서도 성적도 놓치지 않으려 얼마나 발버둥을 쳤던지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여동생은 부모님이 바라던 서울권 의대에 진학하는 데 성공했어요. 비록 부모님 동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사 집안 명맥을 이은 거예요. 저는 친딸이 아니라 해도 안 될 거라고 그러더니 핏줄이 다르긴 다른가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산 하나 넘는 게 끝까지 안 되더니 하고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안 보고 살게 된 다행인 여동생 소식은 금방 잊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안부를 묻는다는 평범한 이유로는 연락하는 일이 없던 사람이라 다소 놀랐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적이 좀 있더라고요. 알아 너 수아집에 좀 가봐야겠다. 네? 수아집이요? 그래, 수아집. 하도 자취하고 싶다고 졸라서 허락해줬더니 이게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쩌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알고 보니 엄마는 여동생에게 집을 해준 거였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차도 사줬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해 등록금도 선심 쓰듯 내줬으면서 아무리 입양하라 다르다지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엄마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보면 더 좋을 텐데. 내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진작 갔지. 지금 LA라 못 가. LA요? 언제부터요? 몰랐니? 할머니 쓰러져서 왔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애 어떻게 사는지 좀 들여다보고 연락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동생 집을 찾아가야 했어요. 꽤 좋은 신축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제가 부모 잘 만나 호강하는 삶을 부러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동생은 밤새워 마신 술로 엉망이 된 얼굴로 불만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한껏 불만스러운 얼굴로 절 노려보더라고요. 아, 뭐야?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할머니 쓰러지셔서 미국 가셨다며. 아, 몰라. 너 놀란다고 오냐? 일단 좀 들어갈게. 아, 어딜 들어가? 여동생은 들어가려던 저를 현관에서 붙들었어요. 제가 좋아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키워주신 은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하려고 했던 거죠. 귀찮다는 듯이 구는 여동생을 보면서 저도 짜증이 확 밀려오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임수아, 뭔데? 누군데 그래?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야, 가. 네가 어딜 들어가? 너 이거 엄마 아빠가 아셔? 하,
웃기네. 왜? 뭐 약점이라도 잡은 것 같아? 미리 경고하는데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어쩔 건데? 안 그래도 언니 네 삶 되게 고달픈 거 아는데 더 고달프게 만들고 싶어질까 봐 그래. 그러니까 나 되게 나쁜 짓 하게 만들지 말고 눈치껏 입 다물고 있어.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눈꽃만큼도 없던 여동생의 비밀을 지켜준 건 그 애의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 안에도 못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취하면서 남몰래 남자들여와 지내는 삶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삶을 제가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엄마한테 적당한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할머니 건강에 차도가 없어 오래 머물게 되면서 귀찮은 일이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집에 가서 반찬 좀 챙겨줘라, 빨래 좀 해주고 와라. 마치 저를 가사 도움이라도 된 것처럼 부탁했거든요. 두 분 재력이면 애한테 가사 도우미 하나 붙이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싶어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놈의 키워준 은혜가 뭔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여동생 집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했죠. 매번 저를 문전박대하면서도 여동생은 한 번씩 길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웬일이지 싶어 들어가면 집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술병에 안주로 먹은 음식의 흔적들, 침대 밑바닥에 굴러다니는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 기구까지. 엄마가 봤으면 아마 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했을 겁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에 순순히 복종하는 거야? 솔직히 다 큰 성인이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데. 뭐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런 사명감이라도 있는 건가?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빨래나 내놔. 얼른 하고 갈 테니까. 참 연구 대상감이야. 여동생은 빈정거리면서도 자리를 피해 주었고 그러면 저는 대충 사람 사는 집답게만 청소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엄마는 그도 모자라 아예 함께 지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촉이 선 건지 여동생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동생과 함께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여동생이 그걸 원하겠나요?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 요구가 사라진 걸 보면 안 봐도 훤했죠. 그래도 안심은 하고 싶었는지 엄마는 그 뒤로도 수시로 여동생 집에 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어느 기점부터는 그냥 왔다고 거짓말하라고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적당히 입을 맞추고 엄마한테는 잘 있는 것 같더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엄마가 반년 만에 한국에 온 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전에 없이 불같이 화가 난 엄마가 제게 당장 여동생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터질 게 터졌구나 싶어 갔더니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두루마리 화장지가 날아든 겁니다. 야, 이마라! 너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하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돼지우리처럼 난장판이 된 집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남자애를 들인 걸 들켜서 화를 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난 이유는 저도 아차 싶게 놀란 일이었죠.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시로 이 집에 드나들라고 시켰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이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임신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시로 붙어 지내면서 잘 좀 지켜보라고 했잖아. 세상에 어떻게 너는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국에 간 거 알면 네가 부모된 마음으로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 일부러 그랬어? 이 나이에 임신해서 어디 인생 한번 망쳐봐라 그런 거야? 엄마, 그런 억하심정이 아니면 어떻게 애를 이대로 두고 봐?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럴래? 네가 친언니였으면 이럴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 비난으로 돌아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임신으로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저도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살았던 울분이 터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입양아 출신 언니라고 가족 무시와 괄시를 하던 것도 다 참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다 참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다 큰 애 뒷바라지 않은 부모 노릇까지 하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나 키워준 게 엄마 아빠라고 해서 그 은혜로 얘가 잘못한 것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고요. 너 우리한테 대단히 뭐라도 해준 것처럼 구는데 너가 우리 위해서 뭘 했니? 그동안 뭘 그렇게 했길래 뭐 대단히 참고 산 사람처럼 막 나가는 거야? 우리 너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남들도 다 인정해.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수아가 없었을 땐 입양한 딸이어도 세상의 전부를 내어줄 것처럼 키웠으면서 수아 나타났다고 제 역할 다 안 기계 버리듯 내치는 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 순간 섭섭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매번 나를 보려고 학교길에 함께했던 아빠가 수아만 보러 갈 때도 마트 가면 내가 좋아하는 전복부터 사던 엄마가 수아 좋아하는 고기 먼저 집을 때도 내 수능 날엔 신경도 안 썼으면서 수아 수능 날에는 직접 가셨다면서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 하나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그런데 수아 혼전 임신까지 어떻게 내 탓이냐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나를 좀 감싸줬더라면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그 한마디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 엄마는 끝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쑤셔 넣었죠. 나는 네가 참아줬다는 생각 안 해.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도 결국 안 참으면 우리한테 팽당할까 봐 그래서 견딘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우리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은 거니? 엄마 말이 큰 상처가 되어 남은 그 후 저는 부모님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산 거였습니다. 그간의 서운함을 풀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많이 지쳐 앞으로의 냉대는 참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만에 한번 연락할까 말까 했었어요. 부모님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찾지 않았죠.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외할머니 통해 소식만 듣고 살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 아니니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게 10년 만이었던 거예요. 복잡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못 본 사이 많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셨지만 부쩍 늘어난 흰머리나 주름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을 보여주었어요. 약속 장소였던 카페에서 만난 엄마는 다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뭔가 부탁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물은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실은 수아가 좀 많이 아파. 수아가요? 왜요? 알고 보니 여동생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집해 낳았답니다. 학교도 휴학하고 애를 낳았는데 남자애는 여동생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1년 만에 이혼했대요. 남자애가 동기였는데 의대식이나 들어가서 둘 다 알아주는 문제아였나 보더라고요. 여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는 걸 거부했고 그 뒤로 애도 나 몰라라 하고 제멋대로 살았답니다. 화가 난 부모님께서 용돈을 끊어버리자 술 접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쓰면서 씀씀이만 엄청 올랐대요. 그래도 친딸이라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고 술을 그렇게 가까이 하더니 간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 간신히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다 죽어가. 아, 그런 일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게 부탁할 일이 뭘까 예상도 못했어요. 여동생이 헛된 삶을 산 거지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재력가이실 테니까요. 수술비 좀 도와달라는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엄마가 꺼낸 말은 그 이상의 것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알아야 부탁 좀 하자. 수아한테 간이식 좀 해다오. 네? 간이식이요? 다른 걸 떼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이잖아. 우리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니? 수아 나타나고 나선 나도 사람인지라 친딸인 수아한테 마음을 더 쓴 건 사실이지만 나 너한테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물론 어려서 두 분 사랑과 관심 많이 받고 자란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식 수술같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도 없어요. 너 아니면 우리 수아 죽는다. 나나 네 아빠도 공여자 검사 받아봤지만 지병이 있어서 힘들대. 우리가 좀 많이 알아봤겠니? 우리가 오죽하면 너한테 연락해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 아, 엄마. 그때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보육원에 살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대접받으며 산 거 생각하면 마땅히 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앉아있으니 엄마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그러더군요. 내가 돈 주마. 너도 곧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남자 만나려면 그만큼 너도 갖출 건 갖춰서 결혼해야 할 텐데 그거 내가 해주마, 응?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동생에게 이식 수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도 그렇지만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지 않냐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제게 사정도 하고 화도 내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며칠 사이에도 하루에도 빠짐없이 연락이 왔고 한시가 급하다며 저를 재촉했죠.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간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주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고마움을 완전히 털어내버리기로 한 거예요. 해주면 앞으로 키워준 은혜나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적합검사가 통과됐고 이식 수술만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기 위해 집을 나선 길에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저기... 네? 누구? 그 여자는 얼굴이 새카맣고 어쩐지 피로한 얼굴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으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으로 왔던 도우미였다는 걸 기억해낸 거예요. 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아, 혹시 아주머니?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기억하니? 날 기억해? 어렸을 때라 기억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기억해요. 제가 아줌마가 해주셨던 오믈렛 정말 좋아했었던 것도요. 물론 너무 어렸을 때라 많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요리를 무척 잘하셨었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단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아, 간이식 해달래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술 절대 하면 안 돼. 네? 그게 무슨... 그 집안 사람들 아주 상종 못할 악마들이다. 너 수아한테 간 주면 그야말로 보기 좋게 이용당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 저도 사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응해야만 하는 사정이요. 뭐, 네가 그 집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 너 데려다 그동안 키워줬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 말에 갑자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니 어디든 함께 들어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이다 결국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분이 집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네 친엄마야, 알아야. 내가 널 낳았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그분께서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를 비롯해 외할머니까지 비난하며 악마 같은 것들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외할머니가 입양했던 작은 이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외할머니 딸로 저를 키워주신 양엄마의 여동생으로 자라다가 성인이 된 후 파양되었답니다. 저는 이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 밑으로는 외삼촌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럼 왜 파양되신 거예요? 사정이 있었어. 아니, 난 속았던 거야. 네 외할머니한테 속고 너도 뺏기고 결국 너를 사지로 몰아넣고 나만 쫓겨나온 거지. 알아야, 너랑 나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 철저히 도구로 키워진 거야. 잡아먹을 개처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 집안 사람들 대대로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신 훗날 빠르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키운 거야. 나도 그렇게 자랐다. 네 증조부도 간 문제로 돌아가시고 난 후 한국의 간이식 수술법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날 입양해서 키웠던 거지.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위해 입양아를 들여 키웠다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지했고 말하면서도 차오르는 울분에 말까지 더듬으며 흥분하더라고요. 언니였던 제 양엄마만큼 대접받고 산 건 아니어도 뭐든 뛰어난 언니라 더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후 저처럼 우연히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엔 그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 네 외할머니, 너도 알지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니. 그 속에 들어앉은 악마는 끔찍하지만 겉으로는 세상 천사가 다름없잖아. 나는 언니와 달리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도 못 갔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곳에서 일하면서 네 아빠를 만나게 됐어. 훗날한 사실이지만 그 남자도 네 외할머니가 내게 붙인 사람이었지. 덜컥 임신해서 너를 갖게 되면서 죄인이 됐는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서 혼전 임신한 딸이니 가족들에게도 떳떳해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널 낳자마자 네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갔어. 가진 것도 없고 입양하라 집에 선뜻 부탁하기도 민망한데 고작 내 팔뚝만한 네가 내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널 키우고 살았던 건데 네가 5살이 될 쯤에 네 외할머니가 악마의 손을 내민 거야. 그때 외할머니는 엄마가 여동생을 잃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저를 입양 보내라고 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냥 힘든 상황에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너무 힘든 선택이었지만 의사 부부인 언니 집에서 공주처럼 자라게 할 기회를 놓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널 보내고 2년이 지났을 거야. 갑자기 네 외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때 나도
간이식 공여자 제안을 받았던 거지. 내가 그때 멍청했어. 그때까지 날 파양하지 않고 둔 이유가 그래도 날 딸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했어. 설마 그렇게 쉽게 써먹기 위해서일 줄 누가 알았겠니? 설마 그럼 엄마를 입양한 것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면서도 파양하지 않고 있었던 게 그게 다 이식 수술을 쉽게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 엄마 살리겠다고 나선 수술로 내 건강도 많이 좋지 않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네가 눈에 밟혀서 너를 좀 보고 싶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이판사판 어린 너를 두고 협박하기도 했단다. 그랬더니 절대 비밀 유지 각서까지 쓰게 하고 도우미로 몇 달 지내게 해준 거야. 알아야, 나는 그때 너와 함께했던 그 몇 달이 너무나 행복했어. 엄마는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근데 왜 아무리 그래도 이모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평생을 도우미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왜 외할머니 딸로 제 엄마의 동생으로 왜 내 이모로 살지도 못한 거예요? 버려졌으니까. 기어이 쓸모가 다한 날 버렸으니까. 그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엄마의 사소한 잘못과 조작된 잘못을 준비해 엄마를 기어이 파양하고 만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던 엄마가 뭘 어떻게 대처를 했겠어요. 갑작스러운 파양 소식에 저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냉대와 이사였답니다.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고 절 키워준 엄마도 행여 친모가 찾아올까 병원도 그만둬버렸고요.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더라. 뒤늦게 내가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한참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나서야 내가 널 사지로 몰았다는 걸 알게 됐어. 너만은 절대 그 집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찾아 나섰는데 너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 저는 그때 문득 매번 저를 데리러 왔던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학교 끝나기도 전에 학교 앞에서 대기해 바로 저를 데려가던 제가 사랑으로 기억했던 그때의 일을요.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아빠는 저를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친모가 데려갈까봐 친모에 의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동네가 동네라서 그런지 보안도 보통이 아니고 결국 병원을 전전하게 된 거야. 언젠가 네 집안에서 문제 하나 나오면 병원으로 오게 될 텐데 네 할머니 주치의가 있는 병원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틈날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내원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끝에 제 양엄마를 발견한 것이죠. 여동생이 입원한 사실도 알고 제가 공여자로 적합 검사를 받은 것도 몰래 지켜보고 절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친모는 그 집안의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존재로 키워졌다가 버려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친모 말대로라면 전 여동생에게 간도 주고 주기로 한 돈도 받지 못하고 결국 파양이 될 처지였죠.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마가 어딨겠어요. 아무리 자기 가족, 자기 핏줄이 먼저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 목숨줄을 가지고 그러나요?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요? 알아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것들은 널 자식으로도 사람으로도 생각한 게 아니야. 저는 그날 친모가 돌아간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 날짜 잊지 말고 그때까지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며 당부하는 양엄마의 연락이 있었어요. 간이식을 하면 제게도 결국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떼어준 사람 걱정은 하나도 없이 좋은 간을 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여동생 엄마의 마음만 느껴졌죠.
그렇게 수술날까지 저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기 전날 저는 아침부터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들이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병원으로 갔어요. 뭐야, 너 설마 술 마신 거야? 네, 속상해서 술 좀 마셨어요. 미쳤어! 엄마는 제 등짝을 후려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안 엄마의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 분노는 오직 저를 위한 것이었고 공포와 두려움은 여동생에게 향해 있었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이제 와서 마음이라도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럼 어쩌라고? 우리 수아는 어쩌라고? 엄마는 수아만 걱정되죠. 이마라! 잡아먹기 위해 키운 개가 순순히 잡혀주질 않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기껏 준비한 스페어 타이어도 불량이니 얼마나 초조하겠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되겠다. 김 닥터 불러다 빨리 수술 날짜 다시 잡아야지. 저 수술 안 해요. 수아한테 간도 안 줄 거고요. 공여자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려보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뭐가 불만이니? 돈이 부족해? 뭐 집이라도 한 채 달라는 거야? 이제 와서 장사라도 하고 싶어? 엄마 만났어요. 뭐? 나 낳아준 친엄마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 나눴어요. 엄마는 그제야 제가 왜 그렇게 나온지 알겠다는 듯 말문이 턱 막힌 것 같았죠. 그러더니 황급히 변명하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겠죠. 그게 알아야 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야. 너 진짜 친딸처럼 키우려고 너 데려온 거라고. 내가 널 작정하고 그렇게 이용해 먹을 거였으면 내 딸 찾았다고 널 밀어냈겠니? 현이처럼 어떻게든 마음에 짐을 주려고 끝까지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그렇겠지. 난 널 그렇게 쓸 생각은 없었어. 진짜 그랬으면 저를 파양했을 텐데 한 번도 저를 파양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수아가 가져갈 몫만큼의 재산을 줄 생각은 더더욱 아니었을 거면서. 그건 네 외할머니가 나는 정말 너 생각해서라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네 외할머니가 그래서 좋으셨죠. 처음엔 그렇게까지 나쁜 일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그래도 외할머니 말 따라서 저 파양 안 하고 데리고 있어서 수아 살 길 열린 거 알고 좋으셨죠. 알아야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든 다 보상해 줄게. 요즘 간이식 수술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맹장 하나 떼는 거랑 똑같대. 너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별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팠어도 엄마는 수아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알아야. 저한테 간 떼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사랑했었다는 거 그거 하나였으면 저 기꺼이 수아한테 간 주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엄마 아빠의 진심을 안 이상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해요. 내 엄마 간도 가져가고 제 간도 가져가고 어떻게 된 게 이 집 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알아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수아 저거 다른 공여자 찾을 때까지 못 기다려. 안 그래도 건강한 간 물려주지 못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잃어버려서 유년 시절 그렇게 살고 내가 수아한테 너무 큰 죄인이라 그래.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는 끝까지 수아한테 죄인 될 것만 미안하죠? 나는 끝까지 엄마한테 없지. 다시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파양. 제 엄마처럼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죠. 얼마나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상황이 크게 안 좋다는 문자, 저주하겠다는 문자가 연달아 왔었어요. 그 후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동생이 잘못되더라도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그들 뜻대로 모든 죄책감은 제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사랑받았던 기억이요.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나를 키워줬던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기억으로 몇 번이나 좌절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그들은 이 정도 벌은 달게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 친엄마와도 몇 번 만났지만 친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할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일어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